결격 사유라고 보이시죠? 이 사람은 시험 쳐요, 못 쳐요? 또 못 친단다. 야, 시험 쳐요. 시험은 치는데 뭘 못 하겠어요? 뭐 할 자격이 없어요. 중개업에 종사할 자격이 없어요. 중개업에 종사하는 건 개공으로 종사하는 것도 있고 고용인으로 종사하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그게 안 돼. 시험은 치지만. 알겠죠? 그러니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X.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O죠? 네, 그거만 잊으면 돼요. 그리고 결격 사유자가 등록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그죠? 아까 봤죠? 등록 기준에. 그러면 결격 사유자가 고용인 될 수 있을까 없을까? 고용인. 없어요. 중개업의 종사 자체가 안 돼. 이해하겠죠? 그래서 결격 사유자는 뭐만 할 수 있어? 시험은 칠 수 있어요. 시험은. 됐죠? 그리고 업을 하다가 그냥 이건 귀로 잘 들으면 돼요. 결격 사유 걸렸죠? 그럼 어떻게 될까? 등록은 날아갑니다. 마시간 사람이 중개업하면 손해를 누가 보겠어요? 어린이 입지. 그래서 바로 날려버립니다. 됐죠? 결격 사유인 경우에도 등록 어떻게 한다? 취소해야 된다 할 수 있다. 해야 된다. 됐죠? 이걸 우리는 절대적 등록 취소 그럽니다. 알겠죠? 절대적이란 말. 그럼 반대는 뭐겠어요? 상대적 등록 취소다 그러죠? 그때는 취소해야 되겠어요? 할 수 있겠어요? 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자 왼쪽에 68페이지 법 조문 있죠? 법 제10조 맞습니까? 1항이라고 읽을 줄 알죠? 1항. 그리고 밑에 번호 있죠? 1, 2쭉 이거. 이거 뭐라 읽어야 돼? 1호라고 읽어야 되겠죠? 그래 따라오십시오. 눈으로. 법 제10조 1항. 다음 각 호의 각 호라고 한 이유 아시겠어요? 네.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중개사무소에 개설 등록을 할 수 없다. 그죠? 즉 등록 기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쭉 내려가 볼까요? 저 밑에 2항 보입니까? 예, 2항 제1항 해가지고 제1호 내지라는 말 있죠? 내지가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라는 뜻입니다. 그럼 다시 읽어봐요. 제1항 제1호에서부터 제11호까지의 맞죠?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소속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이 될 수 없다. 즉 뭐야? 고용 기준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소공도 안 되고 중개보조원도 안 된다. 그러니까 일반인이 중개업에 종사할 수는 있지만 뭐는 안 돼? 결격 사유자는 안 돼요. 다시 뒤집어서 결격 사유자만 아니라면 일반인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다 없다? 있다라는 말이죠. 이해하셨죠? 그러면 이제 가서 그 1호부터 11호, 12호까지인데 1호, 2호 있죠? 두 개를 묶으세요. 묶어서 앞에다가 적어요. 제한 능력자 그래요. 지금 설명드린 내용을 딱 정리를 해보면 결격 사유는 그죠? 첫 번째 효과가 결격 사유 효과 일단 뭐다? 등록 기준입니다. 그죠? 등록할 수 없다 했으니까. 두 번째 고용 기준입니다. 소공 중개 보조는 될 수 없고 세 번째 결격 사유에 해당이 되면 등록은 어떻게 하라고? 절대적 등록 취소 사유가 됩니다. 됐죠? 이게 효과. 그러나 시험은 칠 수 있어 없어? 있죠? 결격 사유자는 공인중개사는 될 수 있다. 자, 두 번째 결격 사유 종류가 자 금방 1호하고 2호를 묶었죠? 뭐다? 제한 능력자 그랬어요. 제한 능력자라고 했고 제한 능력자가 종류가 뭐뭐 있어? 1호, 2호죠? 1호가 뭐야? 예, 미성년자예요. 근데 미성년자는 공인중개사 될 수 있죠? 두 번째가 뭐냐면 피성년, 그죠? 피성년, 피한정, 뭐요? 후견인이죠? 피라는 말은 뭐요? 받는다 이 말입니다. 당한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성년, 한정, 후견을 받는 사람 아셨죠? 예전에 개정 전에 금치산자 들어보셨어요? 한정 치산자 들어보셨죠? 그러면
그 사람은 재산과 관련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정상인은 뭐겠어요? 치산자예요. 재산을 다룰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그러면 한정은요? 한정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이에요. 검치산자는 아예 금지된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검치산자에 준하는 게 뭐냐면 피성년 후견인이에요. 피한정 후견인이 아셨죠? 이렇게 이해하면 돼요. 그래서 1호, 2호 묶었습니까? 그 다음에 파산자가 있죠. 파산자. 3호 있죠? 3호가 뭐라고? 파산자예요. 3호가 파산자예요. 3호가. 그 다음에 자 수형자가 있어요. 수형자가 뭐냐면 4호하고 5호예요. 두 개. 그러니까 수형자가 뭔지를 설명드릴게요. 자, 범죄 행위가 있었죠? 범죄 행위가 있어요. 그 다음에 범죄 행위가 있고 수사를 개시해요. 그리고 범죄 행위가 있고 수사를 개시하는데 수사 개시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기소를 하고 그 다음에 선고를 하고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수형자가 되니까 형을 선고받은 사람 있잖아요. 선고 이유를 뭐라고 부르냐면 수형자 그래요. 그러면 기소를 하고 난 이유를 뭐라고 하냐면 피고인 그래요. 수사 개시하고 난 이후에 이걸 뭐냐면 피의자 그래요. 수사 개시 전에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용의자라고 불러요. 몰라도 되는데 그냥 생각하실 때 우리가 뭐 TV에서 이런 말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검사가요. 그리고 선고하고 난 다음 단계가 뭐냐면 형을 집행합니다. 자, 우리는 봐봐요. 다른 건 접어두고 수형자 그랬으니까 형을 선고했을까 안 했을까? 형을 선고하고 난 이유를 뭐라 그래요? 수형자 그래요. 그러니까 자, 각 단계에 보면 검사가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면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합니다. 공소 제기의 준말이 기소입니다.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어서 검사가 공소권을 행사하는 게 뭐라고요? 기소. 구속, 기소, 불구속 기소 들어보셨죠? 그래서 기소합니다. 그런데 능력 등에 문제가 있어가지고 기소를 유죄의 혐의가 인정되지만 아셨죠? 능력 등에 문제가 있어서 기소를 안 하겠다가 뭐겠어요? 유예. 그러니까 유예란 말은 안 한다라고 이해하면 돼요. 기소하고 기소 안 하고. 맞죠? 근데 유죄의 혐의가 인정돼서 검사 기소했죠? 기소했으면 재판에 가겠죠? 재판을 거쳐요. 재판을 거쳐서 형을 선고합니다. 맞죠? 그러니까 선고한다. 땅. 유무죄를 선고하겠죠? 근데 선고 자체를, 즉 유죄지만 선고 자체를 안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뭐겠어요? 안 한다. 선고 뭐라고? 유예. 선고유예는 1년 이하 징역이도록 벌금에 대해서 있잖아요. 경미한 겁니다. 그러니까 초범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법 이해하시면 돼요. 그러면 초범자에 대해서 선고를 안 하잖아요. 그러면 이건 그냥 상식으로 들으면 돼요. 2년이 선고를 하고 선고유예하고 2년 동안 아셨죠? 죄를 안 저질렀잖아요. 무사히 그 기간 지나가죠. 그러면 그건 무조건 딱 정해 2년이에요. 2년. 2년 지나서 무사히 지나갔다. 그러면 선고의 효력, 즉 기소 있죠. 이게 이걸 지워버려요. 면소시킨다 그러면 면소. 안 남깁니다. 싹 지워버립니다. 이해하겠죠? 그런데 형을 선고했어요. 선고하게 되면 다음 단계가 집행이라 했죠. 집행은 뭐냐면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어디에? 큰 집에요. 큰 집에 들어가는 게 뭐라고? 집행이에요. 근데 집행유예 받았다 말 들어봤죠? 유죄이잖아요. 근데 저는 사실 그 부분은 어떻게 이렇게 막 사고 나고 이렇게 죽고 있잖아요. 그래갖고 뭐 집행을 위한 그거는 집행유예는 저는 사실은 면피시키는 제도로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잘못했으면 누가 살아야지. 물론 집행유예 받으면 여러 가지 제약을 받아요. 제약을 받는데 밖에서 일상생활하는 거하고 같나? 그죠?
그러니까 집행을 안 하겠다가 뭐겠어요? 해봐요. 집행유예요.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았다는 말은 형을 선고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선고했어요. 그죠? 했지만 집행을 안 하는데 안 들어가는 거지. 그럼 두 개의 차이는 뭐야? 큰 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지. 안에 있다 밖에 있다는 거야. 아니 차이가 그렇다고. 안에 있고 밖에 있고 차이라고. 이해하겠죠? 네. 그러니까 우리는 봐봐요. 선고유예 받은 자 이렇게 나왔어요. 결격 사유자일 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선고 안 했다는 거니까. 우리는 뭐라고? 선고하고 난 이후에 뒤야 뒤. 그죠? 그러면 집행유예를 받았다. 결격 사유자일 거 아닙니까? 결격 사유자죠. 이해하겠죠? 개념이.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공소시효가 완료됐다. 공소시효가 끝났어. 이렇게 나오잖아요. 결격 사유자일 거 아닙니까? 우리랑 전혀 관계없어요. 왜? 선고 이전에 얘기야. 요거 이전에 뭐 기소에 이 기소할 수 있는 기간이 정해져 있거든요. 지금 이제 봐봐요. 살인죄 있잖아. 살인죄는 공소시효 없었었죠. 예전에는 사형에 해당되는 죄는 15년이었어요. 15년 동안 안 잡히면 돼. 근데 형 선고받은 사람이 사형 선고받은 사람은 30년 동안 안 잡히면 돼요. 그리고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일본에 그런 게 있었죠. 날짜 계산 잘못해가지고 하루 전날 나와가지고 잡히는 사람이 있었잖아. 날 달리게 날짜 이렇게 잘못해가지고 기간을 잘못 계산해가지고 그런 것처럼 공소시효도 그 기소할 수 있는 그 기한을 정해놨거든요. 그게 지나갔다 안 지나갔다 이건 우리와 관계 있어 없어? 없어요. 우리는 선고하고는 이유가 선고이. 아셨죠? 선고 후예요. 후. 개념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수용자라고 하는 사람은 형 선고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는 거죠. 받은 거. 그리고 선고 받았을 때 있잖아요. 1심 우리가 3심제죠. 지금 이게 막 용어 설명하니까 이게 설명되는데 실제 진도가 가면 이런 게 얘기 안 해요. 1심 있죠? 2심 있고 3심 있잖아요. 1심에 불복하는 걸 뭐라 그래요? 항소 그래요. 2심에 불복하는 건 뭐겠어요? 상고 그래요. 이걸 묶어서 우리는 상소제도 그래요. 3심제죠. 2심까지는 유무죄를 다퉈요. 유무죄를. 3심은 법률심이에요. 그러니까 2심까지는 유무죄고 그러면 이제 유죄 판결 받았잖아요. 3심을 가는 이유가 뭐냐면 그 유죄의 선고가 타당한지를 법 적용 자체가 똑바로 됐는지 보는 거야. 법 적용 자체가 잘못되면 유무죄 판결 자체가 아예 잘못된 그 결과가 유무죄는 결과잖아. 결과. 그러니까 원인을 다투는 거예요. 원인을. 제대로 된 건지 안 된 건지. 그러니까 유무죄는 2심에서 사실 끝나요. 그래서 3심에서 뒤집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사람 생명을 다투는 이런 판결들 갖다가 똑바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갖고 예고준 사람마다 사형을 시켜가지고 그랬으면 최소한 양심의 가책은 느껴야 될 거 아니야. 이 쓰레기 같은 게. 그죠? 판사라도 그게 판사야 그게? 살인자지? 그런 새끼가 한마디도 미안하다 말을 안 해. 그 유족들에 대해서. 뒤집어졌는데도. 누구냐면 웃기고 앉았는데 지랄 병신 같은 게 했던 사람이야. 회의하는데 그 공식수상에서 웃기고 앉았는데 병신 같은 게 있다고 소리를 했었고 말이야. 그런 인간 같지 않은 게 인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판결해도 있잖아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얼마나 그 판결하고 이런 쪽에 근무하는 사람들이 바른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의견 자체가. 애꿎은 사람 이게 생명을 거둘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뭐라고 수형자, 선고 후. 그러니까 집행유예도 그죠? 결격 사유자입니까 아닙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잖아요. 그 원래 판결문 그래요. 징역 1년형을 선고하되 그 집행을 2년간 유예키로 한다요. 그러니까 이미 형은 선고했어. 다만 집행을 뭐 하겠다고 2년간 유예시키고 그 기간 지나잖아요. 지나면 소급해서 선고회로 소멸시킵니다. 지워버립니다. 뭔 말 알겠죠? 예. 그러니까 선고 안 한 게 되는 거야. 이해하겠죠? 그러면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그 유예기간이 딱 지나가잖아요. 그럼 소급해서 지워버려. 그럼 이 사람은 유예기간 지났잖아. 결격 사유자 이겠어요? 아니겠어요? 아닌 거죠. 선고 안 한 게 돼버리니까. 이거 중요합니다. 아셨죠? 예. 그래서 수용자예요. 수용자. 그 다음에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그 다음에 보시면 거기 6번 있죠? 6번부터 해가지고 11번까지 쭉 해서 묶어보면 앞에 다 무슨 법이 나오죠? 예?
이 법에 의한 처분을 받은 자예요. 저 공인중개사법에 처분 말고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자격에 취소가 됐거나 등록에 취소가 됐거나 업무 정지를 받았거나 자격 정지를 받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묶으면 이 법에 의한 처분, 아셨죠? 이 법에 의한 처분까지 크게 4개로 나눴죠. 제한 능력자, 수용자, 파산자, 수용자, 이 법에 의한 처분받은 자까지 이해됐습니까? 자, 요 내용인데 한번 설명을 조금 드려볼게요. 무슨 말인지. 자, 첫 번째 미성년자 있죠? 미성년자가 어디를 보느냐? 70페이지 가보실까요? 내용을 이제 가서 종류가 이제 말씀드렸으니까 이 법에 의한 처분까지 해서 4개를 말씀드렸죠. 제한능력자, 파산자, 수용자, 이 법에 의한 처분까지. 자, 그럼 미성년자가 나왔는데 한번 눈으로 따라와 보세요. 뭐라 되는지. 미성년자는 해가지고요. 미성년자는 몇 살이에요? 만 19세가 성년이죠. 만 19세가 되지 아니한 자입니다. 그러면 미성년자는 언제 결격 사유에서 벗어날까요? 네, 19살이 되면 벗어나죠. 근데 민법에 배우시면 민법에 어른이 아닌데 어른으로 보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성년의제죠. 성년의제가 있고요. 또 미성년자도 법정 대리인이 동일하면 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도 있거든요. 봐봐요. 아버지가 이걸 팔아도 돼! 라고 허락한 거 있죠. 네? 이런 경우.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즉 아버지가 동일하게 되면 아셨죠? 행위를 할 수 있어요. 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어. 그런데 이 공인중개사법은 있잖아요. 사법하고 공법의 중간에 있어요. 근데 내용상 조문을 보면 공법적 성격이 강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봐봐요. 민법상 학문은 넓게 보죠. 가능하면 그죠? 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하잖아. 태아의 능력을 인정하는 것도 민법에서는 뭡니까? 해제 조건이 그죠? 일단 태아의 능력을 인정하되 뭐다? 사산이 되면 효력을 소멸시켜요. 그러니까 엄마의 뱃속에 있어도 사람으로 본다 안 본다? 본다는 거죠. 그런데 재판은 판결은 어떠냐면 정제예요. 태어나면 전부 노출설이거든요. 엄마의 뱃속에서 이렇게 전부가 노출되면 사람으로 보아요. 왜냐하면 판결은 분명한 거라고, 분명한 걸. 애매한 해석이 문제가 아니라 이다 아니다라는 걸 따지거든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인지 아닌지도 우리는 무조건 뭐만 본다고? 19살이냐 아니냐를 보는 거지. 결혼을 했잖아요. 미성년자가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으면 민법에서는 뭐라고? 성년의제가 돼요. 어른으로 봐요. 한 가정을 이끌 수 있는 사람이니까. 근데 여기는 결혼을 했던 법정 대리인이 동의했던 돼, 안 돼? 안 돼. 예외가 있어, 없어? 없어요. 무조건 연령에 의한 제한이에요. 몇 살? 19세. 이해됩니까? 네, 딱 그렇게 말하고 계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선진적인 민족입니다. 그죠? 왜냐면 옛날부터도 우리는 태어나면 한 살 먹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엄마의 뱃속에서 있을 때부터 어른 사람으로 보거든요. 스스로 한국인이라는 거에 대해서 자부심을 안 느낍니까? 진짜 괜찮은 동네인데, 우리나라가. 그죠? 제가 존경하는 분이 그랬어요. 이 한국은 세계 중심이 될 거라고. 자, 어쨌든, 이야기 좀 미성년자. 그러면 가봐요. 자, 오른쪽에 피한정 후견인 보입니까? 그 다음에 3번에 피성년 후견인 있죠? 자, 여기서 포인트는 이게 법적 판단이에요. 제가 예를 한번 들어서 딱 보세요. 자, 보세요. 지문이 있는데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가 가정법원에서 성년 후견
후견 개시 심판을 받은 후 정신과 전문의의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에 기본 수업할 때는 절대로 안 적습니다. 이거 처음이니까 지금 다 적은 겁니다. 자, 여기 뭐예요? 여기까지 한번 끌어볼까요?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자죠. 이 사람은 정상인일까요? 비정상인일까요? 마시고 갔을까요? 결격 사유자일까요? 정상인일까요? 정상인일까요? 결격 사유자일까요? 정상인입니다. 근데 이게 뭐냐면 우리가 지나갈 때 이상한데 맛이 갔네? 라고 하는 거 있죠. 사회 통념상의 판단입니다. 자, 그러면 부족한 자가 가정법원에서 승련 후견 개시 심판을 받고까지 끝났죠. 정상인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다. 그러면 밑에 정신과 전문의의 정상인이라는 소견서를 첨부해서 제출한 경우까지 왔어요. 정상인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다. 이거는 의학적인 판단입니다. 이건 통념상, 즉 사회 통념상 판단이고, 이거는요 법적 판단입니다. 우리가 요구하는 건 뭐라고? 법적 판단입니다. 이 사람이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려면 받은 후에 아셨죠? 해서 가정법원에서 승련 후견 종료 심판을 받은 경우라고 끝나야 됩니다. 뭔 말이겠죠? 법적 판단이기 때문에 가정법원에서 개시 심판을 받았을 때 결격 사유자가 되는 것이고, 벗어나는 것도 가정법원에서 종료 심판을 받아야 벗어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의학적인 판단이나 사회 통념상의 판단이 아니라 법적 판단을 말한다 이 말입니다. 대체 무슨 말인지. 그래서 시험에는 보통 이렇게까지만 나와요. 부족한 자 이렇게요. 정상인입니까? 결격 사유자입니까? 정상인입니다. 뭐 될 때까지는? 개시 심판 받을 때까지는. 그러면 언제 벗어날까요? 종료 심판 받으면 벗어납니다. 그러니까 승련 후견 종료 심판 혹은 한정 후견 종료 심판을 받으면 벗어난다. 이해합니까? 자, 그 다음에 그렇게 의미만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돼요. 아, 그렇구나라고. 자, 그러면 이번 파산자 볼까요? 파산자는 조문에 한번 보세요. 박스 안에. 파산 선고를 받고 컷. 복권되지 아니한 자 그랬죠? 그럼 언제 정상인이 될까요? 복권되면이죠. 복권되면입니다. 자, 그러면 개인 회생제도 있죠. 채무 변제 능력 등의 문제로 아셨죠?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과정에 있으면 과정에 있고 더 경제가 더 심해져서 결국 채무 변제 능력이 없어서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리고 자신의 모든 채무를 이제 열심히 해서 채무를 변제를 했어요. 변제하고 복권을 신청을 했습니다. 자,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일까요? 아닐까요? 결격 사유자입니다. 복권을 신청했을 뿐이지 복권은 안 됐잖아요. 그리고 채무 변제 유무와는 관계없습니다. 뭐 될 때? 복권되어야 끝나는 겁니다. 그리고 파산 선고 후 그랬죠? 그러면 개인 회생 과정에 있는 이 사람은 정상인일까요? 결격 사유자일까요? 정상인입니다. 언제부터? 파산 선고 후부터 뭐 될 때까지? 복권될 때까지 이 과정이, 이 사이가 결격 사유자인 거죠. 이해하겠죠?
그렇게만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십시오. 뒤로 가면 수형자가 있습니다. 수형자도 한번, 자, 이 박스 보십시오. 끊어보세요. 1번에 금고 이상의 컷 자르시고 페이지 72페이지입니다. 보고 계시죠? 보기 싫으면 앞에 조문만 봐도 보셔야 돼요. 자, 금고 이상의 그랬죠. 참고적으로 우리 교재 뭐 있는데 형법상에는 형벌의 종류가 총 9개 있습니다. 9개. 그러면 자, 금고 이상 그랬으니까 그 교재에 밑에 본문이 있는데 두고 우리는 금고 이상 그랬죠. 금고 이상의 이라고 했으니까 금고 이상에 해당되는 형벌이 뭐냐면 사형, 징역, 금고까지예요. 여기죠? 그러면 벌금은 금고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하여튼 미만인 건 확실하죠? 왜? 금고 이상은 이 세 개밖에 없으니까요. 형벌의 종류가 총 9가지 있는데 벌금이 금고 이상입니까? 미만입니까? 미만이잖아. 위에 금고 없잖아요. 벌금 없잖아요. 그래서 금고 미만이기 때문에 원래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람은 결격 사유자일까 아닐까? 아닌 거죠. 그죠? 원칙은. 그래서 금고 이상인데 징역하고 금고 차이는 정역에 차는 문제입니다. 정해진 노역을 하느냐. 쉽게 말해서 노가다 하면 징역이고 노가다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으면 금고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둘 다 신체 구속 자유형인 건 똑같고 안에 들어가서 들어가는 똑같은데 징역은 뭐 한다고 정역을 하고요. 노가다 하고 금고는 안 해요. 물론 지금 본인 신청해가지고 할 수 있어요. 일당 얼마 해가지고. 됐죠? 금고 이상에 그 다음 뭐랬죠? 금고 이상에 끊고 실형의 선고를 받고 컷. 실형 선고를 받고 끊었습니까? 그러면 실형 선고를 받고 그러니까 1심에서 형을 선고받았는데 항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일까요? 정상인일까요? 정상인입니다. 왜? 이 선고는 유죄 확정 판결이에요. 항소 중에서 아직까지 미결이 아직 끝나 나왔어. 이야기 좀 많이지. 선고를 받고 그 다음에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 해가지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해가지고 끊어봐요. 두 번째 줄에 되거나 여기 집행한다 그랬죠. 집행의 의미가 뭐라고? 들어간다 그랬잖아. 그러면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랬어요. 집행이 종료되는 가장 대표적 경우가 뭐겠어요? 선고된 기간을 다 채운 거죠. 그러니까 집행 종료는 만기 석방을 말합니다. 만기 석방. 형기 다 채운 거예요. 그러면 가석방이 형기 다 채우기 전에 나오는 거 보셨죠? 가석방제도. 그러면 가석방 된 사람은 집행 종료된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형기를 남기고 나왔죠? 그러면 가석방 되었다라는 이 말 안에는 일정한 기간에 형기가 남아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나와서 남아있는 자녀 형기를 채워야 돼요. 이해하겠죠? 이렇게요. 이게 집행 종료예요. 그러면 밑에 집행이 면제된 것도 있어요. 집행 종료가 있고 집행을 뭐 한다고 면제받는 것도 있어요. 면제받는 경우에 대표적 경우가 특별사면이에요. 강복절 특사라는 영화도 있었죠. 그래서 특별사면이 되면 집행이 뭐라고? 면제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나오기는 했고 뭐 되는지만 이 사람들은 죄가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이요. 있죠,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나와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봐봐요. 나오는 이 집행 종료 면제된 사람은 머리가 짧아요, 길어요?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짧아. 그래서 나와서 시간 지나가야 돼. 몇 년? 3년이 지나가야 돼요. 우리가 보통 법적으로 적당하다 할 때의 기간이 3년이에요. 그래서 자, 그러면 아주 시험에 자주 나오는 질문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결격 사유자이냐 아니냐 물을 때 가석방 된 후 3년이 경과한 자 이렇게 나오세요.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일까요? 아닐까요? 가석방 된 후 3년이 경과된 자. 가석방 된 후 3년이 경과된 자는 결격 사유자일까요? 아닐까요? 이다죠. 가석방 됐으면 형기가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가석방 된 사람은
3년보다 길어요. 결격사유 벗어나는 경우가. 맞죠? 왜? 자녀 형기가 지나가야 되거든요. 뭐야? 징역형을 선고받으면 형기가 3분의 1 이상을 복역하게 되면 가석방이 대상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1년 복역 후에 가석방이 되면 총 몇 년이 더 지나가야 될까? 5년이 더 지나가야 돼요. 그러면 징역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만기 석방이 됐어요. 몇 년이 지나야 중개부에 종사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만기 석방과 가석방 된 사람이 전체 지나가야 되는 기간은 같을까요? 다를까요? 뭐요? 3년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3년을 다 채우고 나왔어요. 그럼 총 몇 년이죠? 6년이에요. 그러면 3년 선고받은 사람이 아셨죠? 1년 선고받고 복역하고 나왔어. 그럼 다시 몇 년 지나야 되죠? 2년 지나가야 돼. 그리고 다시 몇 년? 3년. 그러면 같아요? 달라요? 똑같이. 만기 석방이든 가석방이든 집행,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는 날은 같다 다르다? 똑같다. 이해합니까? 네. 그죠? 그러니까 가석방 된 자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보다 길어요, 짧아요? 무조건 가석방 된 자는 3보다 길어요. 왜냐하면 가석방이라는 자체가 일정한 기간 남았다는 뜻이거든. 무조건 3보다는 길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게 기억해요. 가석방은 3보다 길어, 짧아? 길어요. 결격 사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해됐습니까? 네. 자, 그러면 집행유예가 나와요. 집행했다 안 했다는 집행유예는 뭐만 지나가면 된다? 유예기간이 지나가면 돼요. 그러니까 2번 있죠? 금고 이상의 컷,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컷,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니까 뭐가 지나가면 유예기간이 경과되면 끝나요. 그러면 봐봐요. 들어보세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은 얼마가 지나가면 될까요? 그렇죠. 2년 지나면 돼요. 꼭 그걸 3으로 더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죽으라는 거지. 집행유예는 완화시키는 제도예요? 강화시키는 제도예요? 완화죠. 근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받은 사람을 3년 그러면 안에서 1년 살고 2년 딱 또 지켜보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안에 가서 1년 살 걸 밖에서 2년간 지켜보고 끝내겠다. 대체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안에 1년이 밖에 뭐라고? 2년. 결국 지나가야 되는 건 2년 지나면 끝난다. 유예기간. 이해합니까? 네. 그리고 한번 이제 볼까요? 이제 이해를 잘 됐는지. 자. 그리고 형기를 계산할 때는 항상 그날을 포함시켜요. 이걸 초일산이 그래요. 초일산이면 그날을 포함시키죠. 그러면 우리가 매년 1월 1일이 첫날이죠. 왜 매년 1월 1일은 첫날일까? 그치? 초일 산입이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에 초일이 산입 안 되면 그 다음에는 언제는 뭐 한 1월 30일이 첫날이고 그래요. 맞잖아요? 생년월일이 있죠. 생년월일은 초일 산입 불산입. 산입하니까 맨날 해가 바뀌어도 생일 똑같잖아요. 물론 음력은 안 그렇지. 이해하겠죠? 그게 초일 산입이에요. 그러니까 기간을 계산할 때 원칙은 민법 배우실 때 초일 불산입이에요. 그날은 포함 안 시키는 게 맞아요. 그런데 생년월일이나 땡땡시에 시작되는 거 있죠? 그 다음에 형기 계산하는데 니 오늘 잡힌 거야? 그래야 되는데 니는 오늘 잡혔지만 니 내일부터 잡힌 거야? 이거 말이 안 되잖아. 이해하겠죠? 그래서 초일 산입이란 말은 같은 날을 찾으면 돼요. 같은 날을. 맞죠? 1월 1일이 똑같은 매년 1월 1일인 것처럼. 자, 그럼 보세요. 이것만 이제 이해하고 마칩니다. 집에 가고 싶죠? 집에 안 가고 싶은 건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징역 3년을, 자, A라는 사람이, 이건 나중에도 우리 하는 건데, 이제 이해가 됐다 하니까, 이렇게 천천히 여유있게 하기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징역 3년형을, 그죠? 3년을 선고받고, 만기 석방이 됐어요. 언제냐, 그러니까, 14년도 4월 20일에 할까요? 볼까? 11월 20일이었어요.
아셨죠? 이날 선고받았고, B도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 가석방이 됐어요. C라는 사람은 징역 3년을 선고받고 1년 복역 후에 특별 사면이 됐어요. D라는 사람은 이날 징역, 그죠?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어요. 자, 이렇게 됐을 때 A, B, C, D는 2020년이죠. 2020년 10월 31일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30일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굴까요? 누구? 결격 사유의 효과를 말씀드릴 때 결격 사유자는 시험 칠 수 있다 없다? 결격 사유자는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그랬어요?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랬죠. 지금 우리가 지금 다투고 있는 건 결격 사유자이냐 아니냐죠. 그럼 이든 아니든 시험을 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러면 2020년 10월 31일 날 31회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누구냐라고 물으면 뭐라 대답해야 돼? 그렇지. 얼마나 간단한지 A, B, C도 아니고 D도 아니고 다 이런 거. 다요. 아셨죠? 다. 아셨죠? 그러면 각각 그럼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는 날은 언제일까요? 날. 몇 월 며칠인지는 우리 다 알고 있습니다. 왜? 형기를 계산하는 날은 초일 산입이라 했으니까. 몇 년 뒤인지는 몰라도 몇 월 며칠인지를 알고 있죠? 몇 년? 몇 월 며칠? 11월 20일이라는 거 확실하죠? 문제는 이제 몇 년 뒤인지가 문제지. 자, A 몇 년? 몇 년을 떼야 될까, 여기다가?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그럼 만기 석방됐죠? 집행 종료죠? 몇 년? 그죠? 2020년 11월 20일. 그러면 B는 계산 안 해도 답이 나와야 돼. 만기든 가석방이든 그날은 같다 그랬죠? 그러면 봐봐요. 자, 1년 살았죠? 안에 가서? 나와서 2년 채웠죠? 다시 3년 채웠죠? 얼마? 또 무슨 19년이야? 그죠? 2020년 11월 20일입니다. 자, 그러면 C는 아내가 몇 년 살았죠? 1년 나왔어요. 다시 몇 년? 3년. 4를 대하면 돼, 그죠? 그럼 몇 년? 아셨죠? 그럼 요거는 몇 년 지나가야 되죠? 그치, 3년. 집유기간, 집유 3년 지나가야 돼요. 더 하면 안 돼요. 안에 들어가서 2년 살 걸 밖에서 몇 년? 3년 지켜보겠다고. 결국 지나가야 되는 건 집유기간. 그럼 뭐 14에다 3 더하면 자, 지금 시간 있어요. 모르는 궁금한 거 있어봐요. 뒤에 사람 보고 묻지 말고. 이거? 아니. 그러면 죽으라는 게야. 집행유예는 완화되는 처분이라니까요. 이래. 이게 같은 거예요. 어? 뭐라 하나? 아니, 여기 봐봐요. 형을 선고하되 집행하거나 집행을 유예하거나라니까. 그러면 저거 뭐 집행을 유예했다는 거잖아. 형은 선고했는데 집행한다는 말이야, 안 한다는 말이야?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고 만다고 집행을 유예하겠다고. 실제로는 이 사람 얼마 살아야 돼, 들어가서? 2년간 살아야 돼요. 포함돼 버리면 2년간 살고 그러면 여기다 나와서 3년 시킨다고 그게 아니고 얼마라고? 3년 지나면 끝나.
안에 들어가서 2년 살 걸 밖에 3년으로 대체하는 거 집행유예로. 그럼 결국 몇 년 지난다고요? 3년 지나면 끝인 거지. 이해되죠? 고개를 15도 꺾고 이해하지 말고 대답을 해. 대답을 이해하죠? 예. 그러니까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이게 이제 그 기간을 계산하는 문제도 나오고 또 말로 풀어서 나오고 그래요. 근데 복잡하지 않아요. 봐봐. 이 계산 문제 나왔어. 일단은 뭐 찾아야 돼? 같은 날 찾아야 돼요. 그러면 보기 다 나라고 2개 남아요. 그러면 2개 남는데 주로 나눈 문제가 뭐겠어요? 이거요. 가습방하고 집행유예요. 집행유예는 꼭 더하는 분이 있거든요. 이걸 계산하는 분이 있고 이걸 하는 분이 있고 이거 2개를 다 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 틀려. 이거는요. 가습방의 경우서 저 기간을 빼버려. 알겠죠? 그래서 실제로 이 2개가 잘 나와요. B하고 D가. 실제 시험에 나오는 지문들이에요. 지금 나오는 얘기고. B가 뭐해? 집행 종료가 이 몇 년 선고 받았어? 3년 더 갔죠? 집행? 근데 얼마 살았대 안에서? 1년 살고 나왔어. 집행 종료 됐어 안 됐어?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해가 할 게 아니라 봐봐요. 가석방 된 사람이 집행 종료되는 게 있잖아요. 집행했으니까 집행 종료되는 게 만기 숙방은 다 채웠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집행 종료가 안 됐어. 집행 종료되기 전에 나온 거예요. 나와서 남아있는 기간을 채워야 집행 종료가 돼. 그러니까 3년이 지난 건 똑같은데 잔여 연기를 가석방은 더 해줘야 되지. 그래야 집행 종료가 되니까. 알겠죠? 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벌금 있죠. 3번에 벌금은 아까 그랬죠. 벌금은 결격 사유예요, 아니에요, 원래? 아니죠, 그죠? 금고 이상이라야 되니까. 그런데 벌금형은 자 앞에 2개가 조건이 들어가요. 벌금형이 선고인데 이 법이에요, 저 법이에요? 이 법이에요. 근데 다른 법률에서 벌금 받은 건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집에서 있잖아요. 차를 끌고 나가지고 한 잔을 꺾었어요. 꺾고 가다가 왜냐면 오늘 계약을 체결하고 잔금을 치고 중개보수로 2천만 원을 받았어요. 중개보수로 2천만 원 받으니까 기분이 좋아 안 좋아? 좋지. 그래가지고 한 잔을 꺾은 거예요. 근데 대리기사가 안 와. 불렀는데. 그래서 에이씨 인물도 안 하는데 그냥 가야 되겠다. 지지지지 가다가 걸렸어. 엄청 걸렸어요. 알코올 혈중도가 1점 얼마 나왔어. 뒤지기 일보 직전이지 지금. 그래가지고 벌금 받았거든요. 벌금 300만 원에 면허 취소됐어요. 이 사람은 결격 사유자 일거 아닙니까? 아니에요. 그 벌금은 공인중개사법이 아니고 도로교통법이에요. 알겠죠? 또 공인중개사법에 의해서 벌금을 받더라도 금액이 얼마 이상? 300만 원 이상 돼야 그죠? 결격 사유돼요. 그러니까 이 법에 의해서 벌금 받았다고 결격 사유자입니까? 알 수 없지. 얼마 이상? 300 이상. 그러니까 여러분은 벌금이 나오면 딱 확인해야 돼. 이 법인가 저 법인가. 그리고 금액이 얼마? 300 이상인가 아닌가를 따져보셔야 돼요. 이해하겠죠? 거기까지만 아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더 붙여서 이 법 있죠? 이 법. 그러니까 76페이지 보면 행정처분을 받은 자라고 있어요. 그죠? 예, 여기부터 해가지고 또 한번 쭉 이어가겠습니다. 아셨죠? 계속 그러니까 지금은 그나마 이렇게 설명을 막 하는데 무슨 말인지 각 다른 과목도 마찬가지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면 돼요. 이해하겠죠? 자, 고생하셨고 즐겁게 보내시고 다음 주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